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고요. 올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사고 등을 보면서 소방 안전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소방사업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75%를 의무적으로 소방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장비 노후화나 지역별로 편차가 여전한데 이렇게 소방 투자 의무 규정이 종료가 되면 기본적인 장비 교체는 물론이고요. 전기차나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할 신규 장비 구입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도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끌어다 써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내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다고 하고요.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기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수 펑크가 자칫 안전 펑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 겨울철 난방비 관련한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의 답이라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데이터로 인천공항 탑승 시간을 줄인다는 뉴스 접해보셨을 텐데요. 비즈니스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 전남 고흥에서는 대표적인 특산물인 이것의 축제가 한창인데요. 전남 고흥에서 열립니다. 제철을 맞은 이것은 겨울의 전령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따뜻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죠. 귤, 오렌지 등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조금 울퉁불퉁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귤, 오렌지는 답이 아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난방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해볼 주제가 겨울철 난방비 아끼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이 난방비 아끼는 방법과 관련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생활정보 분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블로그나 유튜브 글이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는 구조는 이런데요.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공해서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퍼다가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다 또 옮깁니다. 또 누군가가 이걸 퍼나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공공기관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 복붙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 복붙해서
컨텐츠를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공공기관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런 내용을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보 이용자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야, 공공기관까지 그냥 복붙을 그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가습기를 함께 틀면 난방비를 줄인다. 네. 이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언론이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매일경제는 난방 효과 올리려면 보일러 가습기 동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오르면서 공기 순환이 빨라져 쾌적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MBC는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가습기 사용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습기 덕분에 공기 순환이 잘 돼 보일러를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더 빨리 오르고 수증기가 열을 품고 있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많은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도 비슷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거 없이 같은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 악습이 있는데요.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예전에 신문 지상과 종이신문 그리고 방송보도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지면과 방송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었는데요. 요즘 온라인 보도에는 사실상 이런 한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행처럼 됐습니다. 이 가습기 난방비 절감 보도에서도 대부분의 기사가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들은 에너지공단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난방비 절약 실천 요령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보일러 가동 시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순환이 빨라지며 물의 비열 상승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어 난방 효율 상승 및 쾌적성 향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요? 네. 그러면 이 설명이 사실과 다른 건가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네. 네. 보일러를 틀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가습기에서 작은 물방울이 나오잖아요. 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자라는 작은 부품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습기가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여분과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가습기는 난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습기가 뿜어내는 작은 물방울은 건조한 실내 공기와 만나서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 여름에 네. 마당 있는 집에 더울 때 확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예. 시원한 느낌이 확 들죠. 그쵸, 그런 그쵸. 효과인데요.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같은 부피의 공기를 데우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순환이 빨라진다는 이야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실내 습도가 아무리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공기의 순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설사 공기 순환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과도 또 관련이 없습니다. 물의 비열 상승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설명도 좀 이상한데요. 물의 비열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1kg의 물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인데요. 이게 비열 1입니다. 물의 비열은 공기의 비열보다 4배 정도 크니까 실내 공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울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 측에 왜 이런 자료가 나갔는지 물어봤는데요. 자기네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확인되는 대로 답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답이 오는 대로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에너지공단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약간 배신감도 살짝 들고요. 네. 근데 진짜 이 난방할 때 가습기 틀어놓으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는 반드시 건조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실외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는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은 상태인데요. 이 실외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데워지면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런데 수증기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 우려도 커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여러모로 괴롭죠. 그래서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를 40% 내지는 50% 정도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하려면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가동하는 등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습기 가동과 난방비의 상관관계를 실험한 방송이 있었다면서요. 네, 10년 전쯤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내용의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회사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난방을 하는 것과 가습기를 틀어놓고 난방을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난방을 하는 쪽이 더 빨리 실내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이 실험 조건이 정밀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이후에 실내 온도를 낮춘 뒤에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틀고 두 번째 온도를 측정하거든요. 같은 공간에서요? 예. 엄밀한 시험이 되려면 바닥의 온도를 같게 만들고 실험을 했어야 됩니다. 예. 환기를 해서 실내 온도를 낮췄다고 하지만 이미 방바닥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그쵸. 보일러를 가동하면 더 빨리 실내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실험을 인용한 보도도 많이 보이는데요.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실험이라서 언론 보도에 인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회사 건가요? 이 질문 하지 말걸.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네. 어쨌든 난방비 절감과 관련돼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이 겨울철에 집을 비울 때요. 외출 모드를 설정해놓고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요. 전 당연히 외출 모드 설정해놨는데. 이게 외출 모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외출 모드는 혹한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바깥 날씨가 엄청 추운데 거주자가 보일러를 꺼놓고 집을 비우면 보일러 배관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얼게 될 경우에 이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안 되죠. 예. 그 맥주캔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팍 터지는 것처럼. 그쵸. 예. 이 물이 얼면서 보일러와 배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외출 모드로 설정을 하면 보통 섭씨 8도 내지 5도 정도에서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그야말로 얼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반나절 정도 외출을 한다고 외출 모드로 설정을 하면 보일러를 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실내 온도가 8도, 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 날 동안 집을 비우는 여행이 아닐 바에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건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끄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외출 후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다시 실내 설정 온도로 맞추면 잃었던 온도를 회복하느라 열량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그런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일상적인 외출 정도라면 설정 온도를 한 2도 내지 3도 정도 낮추고 나갔다 와서 다시 실내 온도로 설정을 하는 게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래 비울 때만 이제 모드를 쓰라는 거네요. 그죠? 예, 한 2박, 3박, 4박 이런 식으로 오래 비울 때 외출 모드로 맞춰놓고 가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외출 정도일 때는 한 2도 정도, 3도 정도 낮춰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원래 온도로 복귀시키고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온수를 쓴 뒤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 수도꼭지 이거를 냉수 쪽으로 돌려놔야 난방비가 절감된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체로 사실 이렇게 좀 판정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냉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트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온수 쪽으로 돌려져 있는 수도꼭지를 들어 올려서 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보일러에는 온수를 보내기 위해 점화하라는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가스든 기름이든 보일러가 연료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을 트는 순간 온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온수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아차 싶어서 냉수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이미 연료를 소모한 상태고 온수 계량기도 돌아간 상태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난방비 부담이 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정 정도. 네. 근데 일각에서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물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일러가 점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일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면 AS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아니 괜찮아요. 네.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예. 무심코 틀었을 때 온수 보일러가 작동되는 요것 때문에 난방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무조건 냉수 쪽으로 해놔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네. 그리고 또 뾱뾱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 선정수님은 뽁뽁이라고 하시나 봐요?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네. 뽁뽁이라고 표준어로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뽁뽁이. 예. 뽁뽁이로 가겠습니다. 예. 표준어. 뽁뽁이가 이제 공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우리 장난으로 많이 이렇게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물건 살 때. 맞습니다. 예. 이거 창문에 붙이면 좋다고 난방 효율 예. 높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붙였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뽁뽁이 자체가 공기를 품고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네. 유리창에 한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다만 방향을 잘 가려서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쪽 창 이렇게 평소 햇빛이 잘 드는 방향이라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북향이나 해가 들지 않는 쪽 창에 붙이면 충분한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난방 해결책은 집의 기밀성을 높이는 겁니다. 기밀성? 바람이 새지 않도록 틈새가 없도록 하는 것이요. 네. 김정일 기밀성 아니고요. 기밀 딱 막힌다는 뜻이죠. 네, 비밀도 아니고. 예.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뚫려있는 틈을 막는 건데요. 문풍지를 붙이거나 틈새 막이를 이용해서 바깥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연료 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30% 정도 연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복을 입으면 2.4도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난방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덥게 만들어 놓고 반팔 입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적정 실내 온도인 20도 정도로 맞추고 집안에서 실내복과 잠옷을 입고 지내는 것이 난방비도 아끼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요. 직업과 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내 일과 사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같이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데이터의 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입니다. 네. 데이터 전문가. 우리 방송하면서 처음 뵙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예. 방송은 처음 해봐요. 그래요? 예. 유튜브 막 이런 건 출연해보셨다고 유튜브는 들었는데. 했지만 이제 KBS나 이런 데들은 처음 나와봤고요. 예. 지금 하는 일은 새로운 데이터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이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줘요. 새로운 데이터나 기술이 나오면 네.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준다. 네, 이거 되게 말이 어렵죠. 근데 네.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요청하세요. 뭔가 내가 이제 챗GPT가 요즘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럼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팀에서 기사를 얘한테 다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쓰던 기사를 챗GPT가 쓰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직원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엄청나죠.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성분의 화장품을 만들면 요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하는 거를 다 자동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사람들이 다 인터넷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조사하던 거를 기계가 다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류까지 다 해주고 이제 자연어 처리라 그래가지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처럼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막 전략도 짜주고 같이 상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오, 예, 야, 그런 무서운 여러 가지를 분이구나. 아니 왜냐면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챗 GPT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홍보 기사를 많이 쓰는데 네네. 챗 GPT를 이용해서 빠르게 쉽게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걸 세팅해 주세요 했을 때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그러면은 그냥 챗 GPT 월 구독료 내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그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거기서 뭐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챗GPT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불씩 내면서 유료로 쓰는 거, 뭐 무료로 쓰는 버전도 있죠. 네네. 근데 진짜 기업에서는 이 챗GPT를 기업에 있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KBS면 KBS 내부에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외부로 공개를 못 하잖아요. 요거를 챗GPT하고 따로 뒤에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걸 API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자료들까지 다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대답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 KBS하고 한 10,000개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0,00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1등부터 만등까지 랭킹을 만들어봐. 그럼 바로 나와요. 아 진짜. 이걸 만약에 KBS 재무팀한테 요청을 해보세요. 1년 걸리지 않을까요? 안 해주죠. 너무 제가 그 생각 너무 바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해주는 그다음에 불평도 하지 않는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20불 내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고요. 따로 뒤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기업들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만들면 우리 회사가 뭐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직원이 10배, 20배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막 챗 GPT가 나왔다. 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막 이런 기사들 네. 볼 때마다 사실 솔직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예.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바뀌겠네요. 그렇죠. 야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챗 GPT가 아니었네요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대중한테 공개되어 있는 약식 버전. 그다음에 기업들을 사용하게 하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버전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쓰려고 기업들은 다 준비하고 지금 이미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챗 GPT로 뭐 손흥민이 축구 잘해, 메시가 축구 잘해 이런 것만 물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비즈니스에 어떻게 사용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아 예. 일단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 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정보를 일단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정보를 다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정보를 가져갈수록 자기 자신들의 사업이 발전하는 데들이 또 있어요. 어디죠? 되게 신기하죠.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예. 그 광고 같은 것들을 해주는 플랫폼들이에요.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은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막 광고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100만 원어치 광고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율이 돌아올지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매출을 1억 원을 벌지 2억 원을 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 광고 하시겠어요? 아, 좀 불안하죠. 이게 그쵸. 좀 나와야 하죠. 네, 효과가 그쵸. 있어요. 돈을 100만 원을 쓰던 10만 원을 쓰던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 정보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그 공개해야겠네요. 네, 기업들한테. 그쵸. 우리한테 광고하면 이렇게 잘 돼요. 이거 가져가.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어떤 데들은. 그럴수록 사람들이 여기서 광고를 하면 이 정도 효율이 나오는구나라는 정확한 정보를 알면 그때 광고비를 더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믿지 않아요?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막 우리한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믿는데요. 아, 그래.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런 게 걸리고요. 그렇게 될 때 회사 전체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름이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플랫폼들은 그런 거를 거짓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네. 좋은 데이터가 있고 나쁜 데이터가 그쵸. 있다.
이건 무슨 나쁜 데이터가 혹시 막 그 거짓말하는 그런 건가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좋은 데이터는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목적에 맞게. 네, 제 목표. 그러니까 뭔가 분석하려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꽃집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네네. 가정을 해볼게요. 꽃집. 네, 근데 우리 꽃집에 단골 손님을 확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까요? 일단 사가는 사람들을 좀 알아야겠죠. 네네. 일단은 네. 매출을 한번 그쵸. 쫙 봐야죠. 누가 사갔는지.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갔는지. 그렇죠. 그리고 뭘 많이 사는지. 그렇죠. 뭘 많이 사는지. 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사는지.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소위 말해 공략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요 데이터만 제가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모여 있고 제가 원하는 단골 손님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보로 충분하다. 그럼 이건 좋은 데이터예요. 네,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그냥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거든 뭐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데이터 다 모아. 에? 네,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막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일단 모아. 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데이터 댐, 데이터 레이크 막 이런 이름들을 붙여놓거든요. 데이터가 쌓여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막 데이터를 모아놓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직 못 모았는데요. 그리고 이 모았던 데이터는 좀 부족한데요. 막 이런 일들이 그때 발생을 하는 데이터 거예요. 레이크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족하게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결함이 있거나 좀 모자르거나 아니면 너무 필요 없는 게 많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하고 상관없이 내가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는 좋은 데이터라고 평가를 합니다. 야,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인문학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이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꽃을 누가 사니? 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상상을 하는 것보다 그 업에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그걸 알고 바로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걸 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로서 이런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살 것이다. 여자들이 꽃을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가설들을 갖다가 쭉쭉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설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약간 비즈니스에서 일에서 성공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하여튼 그러면은 왠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이터일수록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듣다가 생각한 게 꽃집 얘기를 들었을 때 저라면 카드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결제. 네. 그러면 결제를 누가 하는지 알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그냥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 정보기도 하고 그죠? 네. 비싸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리고 비싼 걸 떠나서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는 카드사가 카드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근데 사용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카드사 안에 쌓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소비 패턴의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광고주,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할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파는 회사다. 그러면 맥주를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제품을 살까? 그다음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뭐 큰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유소에 오면 그 휴지도 주고 네, 물도 주고 예전에, 이런 거 예. 지금도 뭐 지금도 그런 거 그래요?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유 한번 다니는 데는 하고. 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예. 왜 우리는 맨날 물과 휴지만 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생각은 안 주유소에 해봤네요. 오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많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 수 있으면 그 제품을 주면 되잖아요. 베스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카드사 안에 있어요. 자,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그 기업은 그 카드 데이터를 돈 주고 사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사가 수수료만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지자체들 있잖아요. 네. 축제를 해요. 네, 네. 예, 그러면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일단 통신사는 위치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를 알아요. 그다음에 카드사 정보를 활용하면 카드사의 집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집 주소가 서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지인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갔느냐 이런 걸 파악하려면 이제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를 결합하는데 요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요번에 축제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뭐 라면 축제, 뭐 김천 축제 이런 거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네네. 거 얘기할 때 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걸 맞아요. 보고. 예. 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카드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뭐 뱅크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맞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도 그 카드사랑 일을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이 대표입니다. 제 데이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이 대표님도 그러면 카드사랑 일을 엄청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많이 했어요. 카드사, 통신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려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인천공항 탑승 시간이 40% 단축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대표님이 이 인천공항과 이 현재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일을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여기 있었군요, 주인공이.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그걸 같이 하려고 생각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 예. 40%가 단축됐다라는 거는 인천공항에 스마트 패스라 그래가지고 그 앱을 하나 가입하시면요. 그러면 줄을 안 서요. 보안 검색 때 맨날 막 1시간씩 줄 서고 막 맞아요. 이러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안 쓰고 따로 빼줘요.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먼저 빼주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건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것도 엄청 발전된 형태 아닙니까? 근데 예. 모든 사람이 예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또 줄 줄이 서요. 생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인천공항의 자원까지 같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안 검색 때 문을 2개 열었을 때와 10개 열었을 때는 훨씬 사람들의 빨리 나갈 제가 거잖아요.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어렵죠. 왜 어렵냐면 보안 검색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3,000명은 될걸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몇 명이 올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네. 모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항공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몇 시에 출도착하는 게 다 미리 네. 세팅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막 몇 달 전에 항공권을 끊어놨는데 그럼 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왜 그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 저랑 일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싫은데요. 저 일단 대표님 이름을 몰랐잖아요. 바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출도착이 나오니까. 네, 예. 이제는 내일 오후 3시에 몇 명이 올지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게이트를 몇 개를 열지, 그 다음에 체크인 카운터를 몇 개를 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보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쵸. 직원들의 그거 예. 함부로 건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요. 노동법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서 일하라고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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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항공사들한테 데이터들을 갖다가 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그런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일일이 받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 안에 쌓이는 그런 체계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해내면 실제로 몇 시에 몇 명이 도착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천공항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만약에 이런 거를 그 아까 그 말한 똑똑한 챗GPT 친구한테 물어보면 네. 해주지 않아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해주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똑한 챗GPT라는 거는 뭔가를 배웠을 때 그 똑똑함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의 데이터를 얘는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천공항 내부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API인가 그렇게 예, 해서 예.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API나 이런 것들로 연동해 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그때는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키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실 계획이군요. 네네. 근데 그 사람도 모든 거를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것도 있고 공부를 했지만 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공지능도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부분을 저희가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다 이제 하나하나 알게 또 만드는 그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푼다, 뭐 영어를 한다. 근데 문법 중에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이 친구는 잘 몰라요. 네네. 그러면 그 수동태만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수동태를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도 그렇게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야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이점.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지금은 특정 분야만 뛰어넘어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요것만 네네. 집중해서 또 어떤 회사는 다른 분야를 뛰어넘는 거를 만들겠죠. 근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글 같이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다 사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그러면 나겠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은 회사가 여러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회사를 사가지고 합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 사람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들이 탄생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 정도? 그래요. 네, 2030.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 지금 인천공항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백화점 이런데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적용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네네. 예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인천공항이 예. 만약에 줄을 안 서면 아니면 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네. 뭐가 좋아질 것 같으세요? 인천공항의 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네. 일단 면세점 대박이 나죠. 그렇죠. 예, 대박이 나죠. 너무 잘 공항을 아시네. 많이 갑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마 아나운서 중에 휴가 1등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줄을 적게 쓰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서도 줄을 안 서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뭔가를 많이 사 먹고 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천공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항이 같은 상황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계를 만들어서 솔루션으로 만들면 전 세계에 팔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 공항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겠네요. 그쵸. 이 데이터 하나로 인해서. 맞아요. 안에 지금이야 단순히 면세점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복합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다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예. 예. 데이터가 만들어낼 비즈니스 활용에 대해서 데이터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유자였습니다. 8856님, 9939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5532님도 모양은 좀 그렇지만 겨울에 따뜻한 유자차 너무 맛난다고 맞죠. 또 210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지역경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디 안 갑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주원 씨는 얼마 전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쓸 수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휴양림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지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과 기사님까지 제공받아서 숲의 소리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